2009년 가을 어느 새벽, 추석을 앞두고 집중 순찰을 돌던 경찰은 점퍼 차림으로 동네를 배회하던 한 30대 남성을 발견했습니다. 이 남성은 경찰을 힐끔힐끔 보고는 왔던 길을 되돌아갔는데요. 갑작스런 행동에 의심이 증폭된 경찰은 그의 자동차를 불심 검문했습니다. 그곳에서는 여성의 속옷 20여 점과 흉기, 그리고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나왔습니다. 단순 속옷 절도범이 검거된 줄 알았던 상황. 하지만 이 하드디스크 속에서 의문의 신분증 사진 한 장이 발견되면서 이 사건은 절도 사건에서 살인 사건으로 전환됐습니다. 바로 이 사진 속 주인공이 8년 전 숨진 한 여성이었던 건데요. 도둑이 재발절인 이 속옷 절도범의 정체,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요? 오늘 사건연구소에서는 속옷 절도범 이대영의 숨겨진 과거를 들여다봅니다. 자, 이게 2009년이면 13년 전 사건인데 일단 그날 상황부터 좀 되짚어 봐야 되겠네요. 자, 경찰이 말이죠. 새벽에 순찰을 도는데 이자가 뭔가 누가 봐도 좀 수상쩍다. 그래서 당신 좀 일로 와봐.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? 네, 맞습니다. 그 당시가 2009년 9월 26일 새벽 4시쯤이었는데요. 서울 광진구의 한 주택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. 추석을 앞두고 이제 경찰이 강도나 절도 예방을 위해서 집중 순찰을 돌던 참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때 경찰이 점퍼 차림으로 이 새벽에 돌아다니는 남성을 보고 뭔가 수상하다 싶었는데 이 남성이 경찰을 보더니 갑자기 길을 되돌아가고 힐끔힐끔하고 하는 거예요. 이상한 낌새를 느껴서 이 경찰이 차에서 내려서 남성을 쫓아가서 불심 검문을 합니다.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키는 한 172cm, 머리는 약간 벗겨진 그냥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30대 남성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남성이 경찰이 남성에게 신원 확인을 하려고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왠지 횡설수설하더니 다른 사람 이름을 대는 겁니다. 그러더니 자신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번호도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. 결국 이 경찰이 남성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해 보니까 이게 1년 전쯤 도난당한 전화였다는 것까지 확인해서 의심이 더 커진 겁니다. 자, 느낌이 옵니다. 자, 그래서 계속 추궁을 했고 결국 이 남성의 자동차 안에서 뭔가가 발견이 됐다는 거잖아요. 네, 경찰이 당연히 수상함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소지품 검사를 했더니 소지품에서 차 키가 나온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차로 같이 갔어요. 차를 열어보니까 여성 속옷 한 20점 정도, 그리고 흉기 3개, 그리고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나왔는데요. 일단 지금 딱 보면 느낌이 있죠. 어떤 느낌인지. 경찰이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은 성도착증에 걸린 그냥 여성 속옷 절도범이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입건을 했는데 근데 이제 지구대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. 23명의 남녀 신분증을 찍은 사진이 저장이 돼 있었던 겁니다. 자, 지금 그때 영상이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요. 저 신분증 사진 중에 하나가 알고 봤더니 2001년 살해당한 여성의 신분증이었다는 거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이제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신원을 전부 다 확인을 했을 거 아닙니까?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이 2001년도, 즉 이 사람이 검거된 게 2009년이니까 8년 전에 그 자택에서 목 졸려서 숨진 채 발견된 회사원 정모 씨의 신분증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그 2001년 9월 4일 이 30살 된 이 정모 씨가 자기 집에서 목이 졸려서 살해당한 이후에 현금, 핸드백, 그리고 속옷, 주민등록증 이것이 모두 분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이 불에 탔는데요. 그 당시에 그 현장을 어떤 식으로 훼손해 놨냐면 가구라든가 서랍이라든가 이것을 다 뒤집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불까지 질렀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 여성의 그 시신 상태도 옷을 다 벗겨놓은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경찰이 더 이상 수사를 하지 못하고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바로 그 사건의 피해자 신분증이 거기서 발견이 된 겁니다. 자, 첫 번째 미제 살인 사건의 단서가 지금 들으신 대로 잡힌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 기자 수사를 해봤더니 또 다른 살인 혐의가 드러났죠. 네, 맞습니다. 우선 그 화양동 방화 살인 사건, 앞서 말한 사건의 범인이라는 것을 자백한 이후에 이어서 또 다른 살인 사건도 내가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자백을 했습니다. 바로 그로부터 6년 전 있었던 1995년 아차산 약수터 살인 사건인데요. 그것도 자신의 범행이었다고 말한 겁니다.
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23년 전 바로 오늘 일어났던 사건입니다. 95년 10월 18일 오후 6시쯤에 일어난 건데요. 이 당시 이대영은 23살이었는데 아차산 약수터로 등산을 나갔다가 이 약수로 세수를 한 겁니다. 예. 그랬는데 옆에 있었던 50대 여성이 약수터에서 이거 먹는 물인데 이걸로 세수를 하면 어떡하냐라고 나무란 겁니다. 그랬더니 해당 피해자를 옆에 있던 돌로 내리쳐서 살해한 겁니다. 이후에 이 시신을 20m 정도 떨어진 골짜기로 옮겼고요. 옷을 모두 벗기고 소지품을 훔쳐서 강도 강간 사건으로 위장한 뒤에 달아났습니다. 당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돼서 사건 해결 위해서 경찰들이 백방으로 노력은 했습니다. 하지만 결국 용의자를 찾지 못해서 미제 사건으로 분류가 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. 예. 자, 백 변호사님 그럼 정리를 하면 1995년 10월 18일 사건 하나, 2001년 9월 4일 사건 하나, 두 미제 사건의 범인이 일단 확인이 된 거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연쇄살인범 이대영의 범행은 1995년에 한 건, 2001년에 한 건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두 사건 모두 이 이대영은 강도살인으로 위장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일단 지금 차에서도 발견된 여성 속옷을 살펴보건데 이상성욕으로 인한 범행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부분이고요.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건 유독 신분증을 모았습니다. 핸드백에서 지갑 꺼내고 보통은 그곳에서 뭘 꺼내나요? 돈이나 이런 신용카드 같은 걸 꺼내는 게 통상적인 강도 범행일 텐데 신분증만 챙기고 카드는 버리고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됐는데 그럼 도대체 카드를 왜 버렸냐라고 하니까 그건 나에게 필요가 없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. 자, 양 변호사님, 이 이대영의 어떤 성장 과정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백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좀 일반적인 연쇄 살인범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. 성도착증이 분명해 보였던 거예요. 일단 차에서 발견된 하드디스크에도 이게 자기가 이 속옷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. 심지어는 이대영 본인이 여성의 속옷을 입고 사진을 찍은 것도 있었습니다. 길거리에 다니는 여성들도 도찰했던 사진들도 발견이 됐고 집을 이제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음란물 CD가 900장이나 나왔다고 하는데 그 음란물들도 일반 어떤 정상적인 어떤 성적인 그런 내용을 묘사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등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피해자를 해치는 그런 내용들도 이루어져 있었고요. 스스로도 도착증이 있다고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. 일단 뭐 이대영은 그러면은 어쩌다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신 세계를 갖게 된 거래요? 이게 정당화가 될 수는 없지만 불우하긴 했습니다. 73년도에 재혼 부부 아들로 태어났는데요. 이 가난한 단칸방에서 이복 형제들 6명과 복닥거리면서 살았다고 합니다. 이 초등학교 3학년 때 한 남자에게 아차산 약수터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에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았다. 이건 본인이 주장한 내용입니다. 이렇게 이대영은 사춘기 때부터 포르노에 빠져들었다고 하는데요. 또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사망했는데 고교 진학을 포기하고 일용직을 전전하기도 했습니다. 또 군대에 다녀온 뒤에는 여성들 속옷 훔치거나 일명 바바리맨 행각이라고 하죠. 그런 변태 행각을 벌여서 여러 범죄들을 저질러 오기도 했습니다. 이 98년, 2002년, 2006년 각각 강도, 속옷절도, 또 일명 바바리맨 행각 이렇게 체포된 전과가 있습니다. 자, 교수님. 일단 뭐 가정 상황이 어렸을 때 뭐 저렇게 불우했다고 해서 이게 정당화될 수도 당연히 없을 뿐더러 저렇게 불우했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저렇게 되진 않습니다. 당연합니다. 예? 이거 진짜 좀 너무 화가 나서 예.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연쇄 살인의 경향 중에서도 특히 이제 연쇄 살인의 그 6단계 회상기라는 것이 있어요. 그러니까 자기가 범했던 그 범행을 회상을 하는데 거기에는 소품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. 그 이제 이 소품 중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그 피해자들의 신분증이라든가 또는 속옷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나온 것만 쭉 보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성도착 증세를 혼합적으로 갖고 있다. 예컨대 소화기호증, 물품 음란증, 복장 음욕증, 그리고 노출 음욕증이라든가 하는 이 여러 가지 형태에 있어서의 성도착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극도로 위험한 일종의 포식자다.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밖에 만약에 나올 기회가 있다면 재범 가능성은 100%라
이렇게 우리가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요. 자, 그런데요. 잡고 봤더니 세상에 사실혼 관계에 동거녀가 있었대요. 자, 그런데 동거녀가 했던 말이 있죠. 네, 까맣게 몰랐다고 합니다. 2004년, 그러니까 두 번째 범행은 저지른 이후이고 연쇄살인이 드러나기는 5년 전인데요. 그때부터 39살 여성 조모 씨와 동거를 했고 사실혼 관계였다고 합니다. 당시에 이 조 씨는 이대영의 이런 모습을 전혀 몰랐다. 그래서 이대영이 검거되자 굉장히 충격을 크게 받았다고 합니다. 이 속옷 같은 걸 트렁크에 가지고 다녔었잖아요. 그런데 그것도 집에 두면 이 동거인이 보니까 숨기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습니다. 자, 양 변호사님, 지금까지 전해드린 대로 이 두 건의 연쇄살인, 미제로 끝날 뻔했던 두 건의 연쇄살인과 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사건들, 법원의 판단은 어땠습니까? 2009년 12월에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죠.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를 했습니다. 뭐 당연히 수법이나 죄질 같은 게 굉장히 좋지 않고, 다만 또 이렇게 발견되자마자, 그러니까 범행의 어떤 동기라든가 증거가 발견되자마자 범행을 시인했다라는 점에 아까 잠깐 얘기가 나온 것처럼 본인도 초등학교 때 좀 좋지 않은 일을 겪은 것이 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다,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선고를 했습니다. 자,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이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. 22년형을 받았, 9년 뒤면, 아니, 그보다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. 우리 곁으로 돌아옵니다. 예. 자, 제가 이제 당시 법원에 지금 뭐 저희가 이 CG로도 보여드렸지만 피해자의 주민증이 발견되자 순순히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, 불우했던 가정 환경과 초등학교 때 그런 경험 등이 범행에 영향을 줬다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이 22년 세상에 사람 2명을 죽여놓고 권력계망정이지 그냥 입 닫고 살았으면 영원히 미제로 묻힐 뻔했던 이 2명의 살인 사건을 저질렀는데도 세상에 22년. 도대체 어떻게 무기징역도 안 받을 수 있습니까, 이게? 저는 사실 살인 사건이 2건일지 여죄가 있을지 그것조차도 의심스럽다는 그렇죠. 생각이 일단 들어요. 이 사람의 성향을 본다면. 근데 이 사람이 피해자 주민등록증이 발견되자 순순히 범행을 시인했다라는 거, 자수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? 자수한 것도 아니고 그럼 거기서 신분증까지 나온 상황에서 어떻게 본인의 죄를 더 발뺌을 하겠습니까? 예. 징역 22년 6개월이면 정말 저거를 만기 출소한다고 해도 2031년이면 출소를 합니다. 예. 조금 전에 오윤성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봐도 이 사람이 나오게 되면 재범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 저 사람이 나와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? 아니, 백 변호사님, 김근식보다 이자가 덜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? 아니, 그건 전혀 아니죠. 예. 이 사람이 더 위험하면 더 위험할 수 있죠. 여기는 또 사람의 목숨을 뺏기도 하고요. 그리고 김근식은 살인은 안 했잖아요. 뭐 거의 살인에 준하는 나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만 굉장히 그 재범의 위험도는 역시 동일하게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서 나와서도 뭐 치료 감호를 또 지속을 한다거나 하는 방법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. 교수님, 제가 짧게만 좀 부탁드릴게요. 정말 위험합니다, 이자. 예. 그리고 저희가 어제 김근식 사건 뭐 전해드리면서 다시 이제 구속 이게 뭐 되면서 고비는 넘겼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건건으로 이렇게 대응을 할 거냐 이거죠. 세상에 김근식보다 더 위험한 인간들은 정말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보호 수용이라든가 치료 감호라든가 하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그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 그 어떤 그 순간순간 케이스에 따라서 적용을 하는 것인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제도가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뭐 근본적으로 제가 이제 그런 주장을 하니까 우리나라는 대륙법계를 이제 준용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국민참여재판 같은 경우도 영미법계를 가져오는 거거든요. 저는 미국이라든가 이런 영미법계에서 있어서의 그 소위 얘기하는 그 누진형, 각 그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 계산하는 방법, 이것에 대해서 국민 여론조사라도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. 왜 그러냐면 이번에도 의정부로 나온다 그러니까 의정부에 있는 그 시민들이 길가에 다 들어누웠어요.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? 갱생시설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전부 산으로 들어가야 될 그럴 상황이 분명히 올 겁니다. 알겠습니다. 사건연구소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.